좋은 뜻으로 건넨 도움이 거절당하면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나는 시간을 내고 경험도 보태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상대는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괜찮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도움의 내용보다 거절의 태도에 마음이 걸립니다.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보면 선의와 선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상대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은 건네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받아들일지는 상대의 삶과 형편이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경계를 살펴보려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많이 해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멈추는 데서도 품격이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도움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 거부당한 듯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면서도 모르게 기대를 품습니다. 내 말을 따르면 문제가 빨리 풀릴 것이라 믿고 내 경험이 상대에게도 정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움이 곧 허락은 아닙니다. 상대의 사정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의 결정을 대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을 오늘의 생활에 옮겨보면 먼저 나를 기준으로 남을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강요를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움의 목적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같은 조언도 묻고 건네면 배려가 되지만 결정까지 대신하면 부담이 됩니다. 선의가 힘이 되려면 상대의 선택권이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고른 길을 존중할 때 도움은 명령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습니다. 논어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해결하는 마법의 답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줍니다. 내가 지금 받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압박처럼 들릴까?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르기에 내 마음만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짐작하지 말고 물어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내가 도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공자에 기록된 원칙은 강요를 줄이는 방향을 가리키고 현대의 평등한 관계에서는 여기에 분명한 동의와 선택을 더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말은 그의 대답이 내 기대와 달라도 받아들인다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묻는다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주인을 둘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 문제는 자주 생깁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직장을 옮기려 할 때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안정적인 곳이 낫다. 그 나이에는 모험할 때가 아니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말합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신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건강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자녀의 말을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은 같지만 말하는 쪽은 사랑이라 여기고 듣는 쪽은 통제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설득이 아니라 역할의 구분입니다.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상대가 합니다. 위험을 알릴 수는 있지만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한 번만이라도 내가 바라는 답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면 관계의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가는 힘뿐 아니라 상대가 설 자리를 남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거절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곧바로 상대의 잘못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면 도움은 빚이 됩니다. 선의가 거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상대의 필요를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은 자신을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기대를 알아차려야 다음 행동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자기 성찰 원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남을 고치기 전에 내 말과 기대를 먼저 살펴보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인정하되 그 대가를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도움의 시작입니다. 도움을 건네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대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그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간단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준비된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언도 마음이 다친 순간에는 소음이 됩니다. 반대로 선택할 여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책임입니다. 물론 안전이 급박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나 돌봄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 갈등에서는 먼저 묻고 듣고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다면 곧바로 결론을 말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허락을 구해보십시오. 그 작은 질문이 상대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상대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설명하면 우리는 흔히 진심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하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건드립니다. 그러나 거절은 이해 부족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모두 납득해야만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어려운 절제입니다. 공자의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태도와 질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삶에서는 그 질서를 서로의 경계와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한 아니요를 임시 답변으로 취급하지 말고 현재의 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대화도 남습니다. 강요로 얻은 동의는 오래가지 않지만 존중받은 거절은 오히려 신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멈춤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문을 닫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선의는 쉽게 간섭이 됩니다. 한쪽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다른 쪽은 즉시 해결책을 꺼냅니다. 병원을 예약하자, 일을 줄여라, 누구에게 연락하자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말한 사람은 답보다 위로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질문은 해결을 도와줄까, 그냥 들어줄까 하는 것입니다. 선택지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상대가 원하는 도움의 모양을 직접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더라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만 찾아주면 되는지, 함께 결정해달라는 것인지, 대신 처리해달라는 것인지가 다릅니다. 좋은 관계는 마음을 알아서 맞히는 능력보다 모르는 것을 묻는 습관에서 자랍니다. 공자의 알메대한 원칙처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면 불필요한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묻고 확인하는 태도는 거리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내가 답을 줄 사람인지 함께 생각할 사람인지부터 정해보십시오. 직장과 모임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이 후배를 돕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고 조직에서 손해보지 않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언이 평가와 섞이면 상대는 도움보다 감시를 느낍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말한다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 뒤에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말해보십시오. 내가 확인한 정보는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내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판단을 세우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공자의 배움은 반복과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는 기록과 연결해보면 대신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남기는 일이 더 오래가는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의 목적이 성장이라면 결정권까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가지 기준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좋은 뜻이 생겼을 때 곧바로 행동하기 전에 3번 멈추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이 정말 상대가 원하는 도움인지 묻습니다. 둘째,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말합니다. 셋째, 거절하면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 세 단계는 거창하지 않지만 오래된 관계의 습관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개입의 양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다음 장면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남습니다. 상대의 선택이 걱정되고 잘못될 것이 뻔해 보일 때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존중과 방임의 차이, 조언과 책임의 경계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걱정되는 선택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은 무관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혼자 버려두는 태도가 아니라 결정권은 그에게 두 대 필요한 때 손을 내밀 준비를 하는 태도입니다. 방임은 상대의 형편을 묻지 않고 결과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반면 존중은 먼저 묻습니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내가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를 차분히 확인합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자기 성찰은 관계의 출발점으로 제시됩니다. 오늘의 관계에 적용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큼 상대가 원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존중에는 관심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다시 물을 수 있는 문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라는 말도 좋지만 때로는 며칠 뒤 안부를 묻는 행동이 더 따뜻합니다. 다만 답을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곁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되 삶의 운전대까지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존중과 방임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놓인 순간, 법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분명한 순간에는 먼저 행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보고 허락부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화재나 폭력의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 선택을 존중한다며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급하지 않은데도 내 불안을 이유로 상대를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직장 선택, 배우자의 인간관계, 형제의 생활 방식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와 즉각적인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걱정된다는 감정이 곧 개입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의 크기와 긴급성을 살피고 내가 맡은 책임의 범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존중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책임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위험이 급하지 않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는 걱정을 강요 없이 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의 순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먼저 내가 확인한 사실을 말합니다. 요즘 약속에 자주 늦고 잠을 거의 못 잔다고 했지. 그 다음 내 감정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걱정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알아보는 일을 같이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평가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우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다 큰일 난다.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 가족 생각은 안 하느냐. 같은 말은 걱정의 표현처럼 보여도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을 오늘에 옮길 때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사람답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말한 뒤에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고 거절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걱정은 전하되 결정까지 대신하지 않는 말이 관계를 지킵니다. 도움을 오래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의 문제보다 먼저 내 책임의 끝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한 번 동행할 수는 있지만 모든 진료 일정을 대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생활비를 한 번 보탤 수는 있어도 계속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밤마다 같은 전화를 받아야 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정하는 일은 차갑게 돌아서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돕기 위해 필요한 질서입니다. 공자의 기록에서는 예가 사람 사이의 질서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생활에서는 서로의 시간, 돈, 감정, 책임을 함부로 넘지 않는 경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말하십시오. 도움의 크기보다 약속을 지키는 꾸준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상대가 도움을 원한다고 해도 한 가지 답만 밀어붙이면 다시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선택지를 건네는 방법이 좋습니다. 내가 정보를 찾아줄까? 함께 전화해볼까? 아니면 네가 정리한 뒤에 검토만 해줄까? 처럼 두세 가지 정도를 제안합니다. 선택지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지금 필요한 방식과 속도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직을 고민한다면 그 회사는 가지 마라 라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장단점을 함께 적어볼지,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볼지, 며칠 더 생각할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 문제를 미루고 있다면 예약을 대신 잡기 전에 병원을 알아보는 것과 동행하는 것 중 무엇이 편한지 묻습니다. 공자의 서원칙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오늘에는 여기에 질문과 동의를 더해야 합니다. 도움은 정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답을 찾도록 자리를 넓혀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여러 번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과는 길게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과 상대가 느꼈을 부담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널 걱정한다는 이유로 내 결정을 자꾸 바꾸려 했어. 내 뜻을 앞세운 점은 미안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어서 앞으로는 먼저 물어보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멈출게 라고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하지만 내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고 덧붙이면 사과의 문이 다시 닫힙니다. 좋은 의도였다는 해명도 잠시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바로 받아주지 않아도 재촉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말 한마디로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뒤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다음 조언의 순간에 실제로 묻고 거절 앞에서 멈추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뢰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서 곁에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건넬 수 있고, 원할 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허락을 묻는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하나 봤는데 보내도 될까? 예약하는 날 같이 가줄까? 오늘은 해결책 말고 그냥 들어줄까? 이런 질문은 짧지만 상대의 자리를 남겨둡니다.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관계까지 거절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도움의 방식이 맞지 않았을 뿐 마음까지 부정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조언보다 평소처럼 식사하고 산책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더 큰 지지가 됩니다. 외로움이나 불안이 깊어 보일 때는 가까운 관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상대의 존엄과 선택을 살펴야 합니다. 곁에 있다는 것은 문제를 빼앗아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바로 써볼 한 문장을 정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조언을 시작하기 전 잠깐 멈추게 합니다. 상대가 응, 이라고 하면 너무 길게 말하지 말고 핵심만 전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 이유를 캐묻지 않고 멈춥니다. 가족에게는 도와줄까? 아니면 그냥 들어줄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후배에게는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볼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답에 따라 실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허락을 물어놓고 거절을 무시하면
질문은 예의가 아니라 형식이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주 조언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걱정이 많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다음 대화를 할 때 충고보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꺼내 보십시오. 작은 질문 하나가 오래된 관계의 숨통을 트울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존중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달라지는 신호는 조용히 나타납니다. 말다툼이 짧아지고 상대가 방어적인 표정을 덜 짓고 싫다는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필요할 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조언이 쏟아질까 봐 숨기던 고민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뢰가 깊어진 신호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거절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관계가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통제가 익숙해진 관계라면 상대는 한동안 새 태도를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설명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묻고, 기다리고, 약속한 범위만 돕고, 거절하면 멈추는 행동을 이어가십시오. 공자의 배움 원칙을 오늘에 적용하면 아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되풀이해 익히는 일입니다. 관계의 품격도 한 번의 결심보다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기준의 선의를 상대의 선택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주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는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거절하면 멈추십시오. 위험이 급한 때에는 책임있게 행동하되 내 불안과 실제 위험을 구분하십시오. 이미 밀어붙였다면 변명 없이 사과하고 다음 행동으로 선택권을 돌려주면 됩니다. 오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어질 때 먼저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대를 돕고 싶은가?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가? 내가 건넨 도움은 상대의 삶을 넓혔는가? 좁혔는가? 거절을 들어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가? 사랑은 가까이 붙잡는 일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자리를 남겨두는 일이기도 합니다.